더듬이. 예,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이제 맛에 좀, 그러니까 다시 일부에서는 네, 잠시 쉬고 돌아왔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맛 자체에 대한 좀 탐구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술과 연관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기초 설명, 아니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다면은 이번 2부에서는 이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맛과 예술을 좀 동일선상에 놓고 한번 비교해보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할 건 그거예요. 예술과 음식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리즈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그거거든요. 네. 이 음식점의 트렌드를 좀 조사를 해본다면은 예술의 동향도 같이 좀 조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음식점의 좀 트렌드, 외식 업계의 트렌드라든지 동향의 역사를 좀 조사해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한 80년대 정도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좀 86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88 올림픽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되게 급성장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옛날에도 주막 뭐 이런 개념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현대 사회에서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현대 예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80년대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80년대 초에는 아직 외식이 그렇게 흔한 그런 문화는 아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졸업식이나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생일 뭐 이럴 때 되게 특별한 날 먹으러 가고 그죠. 뭐 특별한 날 가서 뭐 가족끼리 좀 특별한 경험을 하는 정도의 약간 이색 좀 느낌으로 약간 외식을 많이 이제 감행했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가계비비 총 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한 1~2%, 뭐 100만 원 벌면은 뭐 한 10,000원, 20,000원 뭐 이 정도 썼던 거죠. 거의 안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았지만 뭐 그때부터 슬슬 이제 외식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뭐 삼원 가든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약간 좀 명망 높은 좀 고깃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그때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중산층들이나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갔지만 서민들이 막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추세는 아니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약간 버거킹이라든지 뭐 던킨 도너츠, 뭐 아메리카나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좀 열리면서 뭐 롤러브레이드 세대라든지 뭐 디스코텍 세대가 좀 그런 걸 즐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외식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90년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베니건스 이제 진짜 많이 생겼었죠. 그죠. TGI, TGIF, 그다음에 코코스, 스카이락, 빕스, 아웃백 이제 이런 것들이 다 90년대에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95년 통계청이 내놓은 그 통계로 본 광복 이후 한국인의 문화생활 변천을 보면 외식비가 문화생활 지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년에 11.2%에 머물렀던 거에 반해 94년에는 44.8%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먹는 걸로 갔다 이거죠. 사실 반 정도를.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하기는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되고 가족 단위 외식 등 여가 활동이 늘어난 덕분에 이제 이런 외식 활동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슐린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이제 90년대에는 그래서 퓨전 음식점도 대단히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과 함께 뭐 퓨전 음식점 그리고 아이스크림, 뭐 피자, 파스타 이제 해외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고, 이제 90년대 말에 이제 IMF가 터지잖아요. 이제 외환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외식 산업을 좀 위축시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식당들도 많이 닫혀 있대. 네, 맞아요. 그래서 12월 18일자 동아일보에 소개된 한 주부의 사연을 보면은 남편 회사가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면서 보너스 200%를 줄이고 임금을 동결했다. 자녀 학원을 다 끊어버리고 외식은 아예 없앴다. 그래서 이제 외식 업계에 많은 타격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많이 생겨났던 좀 음식점들이 가격 파괴 전략을 내세운 게 많이 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싼 값에 이것저것 많이 좀 주는. 근데 실제로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많이 망하기도 했대요. 외환 위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망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97년에 이제 IMF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외환 위기 때 생겨난 많은 저가 음식점과 매운 음식점들이 또 많았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약간 저도 생각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막 초등학생이 됐었던 것 같은데 무한리필 삼겹살집이라든지 뭐 1,000원 김밥, 뭐 300원 초밥 이런 게 실제로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밥집이 이때 진짜 많이 생겼죠. 제 생각에 김밥 천국이 아마 이때 제일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1,000원 김밥을 한 며칠 싸갔던 게 기억이 나요. 막 소풍 같은 거 가면은. 그리고 무한리필 삼겹살집이 아마 3,000원에서 8,000원 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것이 이제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어필을 했다. 약간 가성비적으로. 그다음 2000년대 중후반에 등장하면서는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좀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2000년대 초중반에 등장했던 이자카야가 다시 이제 후반쯤에 다시 부활을 하고, 뭐 밥 아니라 빵도 이제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가치가 우리한테도 자리 잡으면서 뭐 버거라든지 샌드위치 시장이 더 많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시푸드 뷔페. 시푸드 뷔페가 기억나네. 토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기억나요. 게 잠시 떠올랐었다고 하고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완전히 스타벅스나 커피빈 등 커피 프랜차이즈가 되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디저트 카페라든지 요즘 우리가 이제 카페 많이 가잖아요. 요즘 멋진 카페 많은데 이제 그런 거의 초창기 모델이 2000년대 한 중후반 뭐 이때쯤에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010년대부터는 그냥 약간 유행했던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제 2010년에 수제버거가 유행했었고 2011년에 밥버거, 뭐 라멘, 돈부리, 커리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치방 이런 거. 그치. 아비꼬 맞아 아비꼬. 와 2011년이었어 딱. 뭐 봉구스 밥버거 뭐 이런 것도 2011년이었던 거고. 사로 시작하는 사보텐. 사보텐. 맞아 사보텐. 그다음에 2012년에 이제 고로케, 뭐 샤브샤브, 샐러드바 뭐 이런 것들만 유행했고 2014년에 이제 포차주점, 한신포차가 이때 생긴 것 같고 2014년에 이제 프리미엄 김밥이랑 뭐 빙수, 아이스크림, 설빙이 있은 뭐 한식 뷔페 뭐 이런 거가 유행했고 2015년에 이제 저가 커피, 이제 뭐 지금을 치면 이제 메가 커피 같은 것들이죠. 허니버터 열풍. 그다음에 셰프테이너는 이제 셰프와 엔터테이너를 합친 걸로 해서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요 같은 프로그램이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셰프들의 존재들이 많이 알려졌고 2016년에 이제 대만 카스테라 이제 저희가 많이 언급했었죠 가끔씩. 그다음에 푸드트럭 미슐린 가이드가 이제 한국에서 런칭했죠. 처음 런칭했던 거고 2017년에 이제 뭐 핫도그, 뭐 평양냉면, 평냉부심, 뭐 도시락, 베트남 음식 이런 것들이 성행했고 2018년에 냉동 삼겹살, 소곱창, 뭐 골목 상권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2019년에 흑당 버블티, 뭐 명륜 진사갈비와 같은 무한 리필집,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초창기 시대 그 전부터 해서 이제 배달, 그다음에 이제 요즘까지 유행하는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2010년대부터 그냥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춘추 전국 시대다 이때부터. 맞아. 이때부터 속도도 빨라졌어요. 이제 1년 단위로 유행이 바뀌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때 예를 들면 저 살던 동네 그때 명량 핫도그 들어왔다가 맞아. 바로 사라지고 그리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인형 뽑기 가게 같은 것도 들어왔다가 훅 사라지고. 맞아, 뭐 소떡 이런 것도 그런 거 진짜 많이 확 다 사라지고. 요즘에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이 외식 업계를 좀 정리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게 외식 업계를 좀 조사한 결과를 약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80년대 시작된 외식 업계가 이제 90년대 발전하면서 이제 외국의 문화랑 여러 가지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다가 외환 위기와 함께 이제 가성비 좋은 뭐 이런 식당들로 좀 구성이 되다가 보편화되었고 외식이란 문화 자체가 보편화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외식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정착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외식 안 하는 집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족별로 되게 이게 많이 나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친구네 집이랑 같이 해서 외식도 많이 하고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데를 간다기보다는 뭐 무한 리필집도 많이 가고 뭐 싼 고깃집도 많이 갔는데 외식을 안 하는 집은 진짜 아예 안 하는 집도 진짜 안 많았어요. 하죠. 뭐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안 간다 이러면 잘 안 가고 집에서만 먹는. 그러니까 그 시켜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짜 옛날 그것처럼 뭐 특별한 날에 한두 번 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냥 기억이 나네요. 옛날 막 생일 파티 막 파파이스 이런 데서 하고 기억나세요? 저는 롯데리아에서 그런 데서 하고 막 이런 문화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정리하자면 더 이상 이제 이 시대의 외식이란 것은 사치가 아니고 사실 이제 필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번 한국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외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 이제 배달 음식도 외식의 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고 막 직장 다니니까 뭐 해 먹냐 집에서 뭐 이러면 뭘 해 먹냐고 배달해 먹는다고. 배달 음식 싸게 먹힌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외식이란 게 그렇게 큰 사치의 문화도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그 다음에 옛날에 실제로 그 스타벅스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막 된장로 이런 개념도 있었잖아요. 맞아. 수박 막 요즘에 뭐 스타벅스 간다고 아무도 갈 생각도 없죠. 그런 거 생각도 없고 뭐 실제 가는 사람도 많고 스타벅스가 이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더 비싼 커피숍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스타벅스도 뭐 리저브라든지 이런 따로 이제 새로운 카페를 내놓기도 하고 뭐 그런 개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외식이라는 것이 완전 정착했고 동시에 요즘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좀 동향 그거죠. 20, 30대들이 이제 외식이라든지 문화 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이 사실 꽤 커졌다. 엄청 다들 그게 또 이제 SNS 발달에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막 외식은 친구끼리 외식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무한 리필집, 뭐 아니면 뭐 즉석 떡볶이집, 막 이런 싼 것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자. 근데 그쵸. 요즘에는 이제 비싼 데서 맛있는 걸 먹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거 사진 찍으면 충분히 그 가성비 나온다 생각하기 그렇죠. 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점들 자체도 이제 20, 30대를 겨냥한 되게 힙하고 좀 멋있는 레스토랑도 많아지고 동시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뉴트로 혹은 레트로에 대한 관심을 채우기 위한 뭐 노포라든지 옛날 컨셉 아니면 뭐 을지로 그때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뭐 그런 그거죠. 을지로 맥주 뭐라죠? 거기 꽉 찼다고 또 노가리 거리인가 뭐 맥주 그것도 또 유행이죠. 근데 그렇죠. 유행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추세들이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거거든요. 이 외식이란 것을 예술이란 거랑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저가 옛날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20, 30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술관에 가는 문화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한국에 미술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미술관 자체도 거의 갤러리나 뭐 미술관 자체도 많이 없었고 맞아요. 박물관이 몇 개 있었지. 맞아요. 실제 우리나라에 저도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라리오 갤러리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젊은 작가들 많이 띄워주고 근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 한 2000년대거든 2000년대. 근데 그런 걸로 봐서는 외식이랑 거의 비슷한 길을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흥행이 문화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갤러리나 뭐 미술관도 데이트 코스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냥 이게 별 이유가 없어도. 저희 같이 그때 국현미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래 작가상 갔을 때는 거는. 네, 그때랑 그거 보고 그 아이웨이 봤을 때. 맞아. 그죠. 젊은이들 되게 많고 멋있게 입고 와서 이제 거기서 사진 찍는 거 보고 놀라요. 인생샷을 건지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외식 모델과 이 예술업계 동향이 꽤 비슷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진짜 단어로만 정리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초반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것, 왜냐면 뭐 삼원가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겼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색적인 경험, 그 다음에 가성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들,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뭐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정의하기 나름일 텐데. 그래서 이거 예술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확실히.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현대 예술의 초창기는 제가 볼 때 약간 삼원가든이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맛을 완전히 살려버린 작가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작가들이 약간 구본창 작가, 뭐 김수자 작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삼원가든가 같은 일종의 그런 예술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완전히 해외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작가들. 예를 들자면은 뭐 이불 작가, 뭐 안규철 작가, 뭐 이동기 작가, 약간 뭐 이런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수입회였죠, 약간. 그때 수입이죠, 수입.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약간 이색적인 경험과 어떤 약간의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약간 해외 문물을 들여오거나 혹은 동서양의 퓨전을 추구하던 약간 세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 문물을 들여온 케이스로는 약간 강석영 작가 뭐 이런 작가 좀 생각이 나고, 동서양의 퓨전을 추구하는 작가는 뭐 약간 손동현 작가나 이진주 작가, 뭐 양혜유 작가는 뭐 둘 다 약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때 이제 가성비라든지 무한리필집가 같은 이제 어떤 산업화되어가는 세계와 그다음 인터넷 초창기 시대를 관통하는 약간 그런 작업들이 있다면 약간 권호상 작가라든지 뭐 정금영 작가 같은 세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대만 카스테라, 뭐 밥버거 이런 것처럼 춘추 전국 시대가 왔을 그쵸. 때는 뭐 사실 그런 작가들은 많죠. 이 당시 작가들이 확실히 약간 예술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술을 보러 가는 문화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예술계라는 게 좀 확실히 또 넓어지고 하면서 자신의 예술을 좀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이 되고, 젊은 작가들이 좀 뭐 아라리오 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갤러리들한테도 좀 이제 속할 수 있는 문화가 되고 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좀 전면에 드러내는 작가들이 많아졌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지 그 음식점들처럼 하이브를 딱 받다가 사라지는 작가들도 그렇죠.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 세대까지 아까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뭐 이불 작가, 뭐 안규철 작가, 뭐 김수자 작가, 권호상 작가, 정우영 작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손동현 작가라고 하든지, 그런 작가들은 사실 지금 미술계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초창기 세대들, 약간 힙합으로 치자면 드렁큰 타이거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 약간 하이브를 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힙합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힙합도 똑같고 뭐 음식점도 똑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소비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훅 소비됐다가 확 버려지고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뭐 배달앱이 성행을 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적인 작업을 뭐 많이 하기도 하는 작가들도 많아지고, 아니면 되게 그 젊은 사람들이 레트로나 뉴트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화를 즐긴다, 향유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요즘 젊은 작가들 중에 뭐 홍기아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완전 돌로 조각하는 그 진짜 리얼 진성 조각 같은 거를 좀 전면에 내세우면서 약간 뉴트로 같은 감성을 좀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어떤 조각을 만들죠? 약간 제가 아는 작업은 뭐 약간 무기 같은 거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기인데 그런 약간 느낌으로. 좀 판타지 무기. 그런 식의 감성. 아,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아니면은 뭐 이유성 작가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전통적인 조각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거나 나무라든지 이런 재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뭐 류성실 같은 작가도 되게 옛날스러운 어떤 그쵸. 우리나라의 그 이장님스러운,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좀 기괴한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을 현대적인 감성을 풀어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뉴트로 같은 걸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아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디지털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아까 특성이라 했을 때 좀 멋있는 작업, 20, 30대가 좀 향유할 수 있는 고급 문화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뮤직비디오가라든지 좀 힙한 약간 그런 업체들을 약간 예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이 시대를 좀 정해야 한다면은 외식업계든 아니면 예술업계든 좀 생각해봤을 때 디지털의 맛? 이런 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SNS 등장이 이 맛이랑 예술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SNS가 등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 음식점들이 갖춰야 될 조건은 이제 더 이상 맛이 아니거든요. 이 맛은 뭐 보장되면 좋고 당연히 맛있으면 좋지만 단순히 맛이 아니라 인테리어라든지 뭐 플레이팅, 뭐 음식점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존폐 여부를 가르는 평가 지표가 되잖아요. 그쵸. 얘네 음식점이 얼마나 핫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힙하고 이런 것도 되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되게 중요한 것처럼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국에서 밥 먹는데 앞에 무슨 술집 같은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약간 좀 옛날 빈티지 벽돌 하얀색 벽돌로 막 돼 있고 막 조명이 막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횟집인 거예요 그게. 근데 약간 젊은이들 그다음 약간 좋아할 만한 딱 그 원탁 테이블이라고 하나? 오 감성 있네. 그래서 와 별 횟집에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맛을 되게 그치.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작동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유튜버가 뭐 어떤 리뷰를 올리면 그 음식점이 망해버리기도 하고 뭐 아니면 협찬을 하면 잘 되기도 하고 이게 다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 푸드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새 뭐 먹방이라던가 쿡방이라던가 뭐 ASMR 이런 것도 어쨌든 이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없으니까 그 오감을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푸드 포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MC가 맛집들을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아다니냐면 무슨 거기 동네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유명한 맛집들 있죠. 별점 많고 뭐 리뷰 많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그냥 일부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가서 먹어보죠. 근데 이제 먹는 장면도 일부러 막 오버해서 촬영해요.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큐 그 뭐라 하지 그 프로그램은 약간 예능 같은 프로그램. 그죠. 이게 딱 요즘 그 시대랑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 말씀하신 거가 또 이제 약간 SNS의 그거긴 한데 그 되게 맛있어 보이거나 예뻐 보이는 감각적인 음식들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랑은 좀 다른 개념의 맛이거든요. 자극적인 그 그러니까 음식들이 더 선호되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그런 도전 욕구라든지 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식들도 되게 많이 각광을 받잖아요. 매운 음식이라든지 뭐 식감이 되게 특히해서 ASMR 하는 음식이라든지 맞아. 뭐 그런 것도 되게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배달앱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소비자의 편리에 되게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배송 속도, 뭐 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리뷰 써주시면 서비스 드리는 것처럼 서비스 많이 줘야지 뭐 단골이 된다 뭐 이런 맥락처럼 이제는 한 음식이라든지 음식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기가 맛있냐 맛없냐를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종합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예술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이제 좋은 작업의 기준은 더 이상 이 작업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전시 공간의 분위기, 뭐 전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굿즈는 어떻게 돼 있냐, 책은 잘 뽑았냐, 포스터 디자인은 어떠냐, 거기 가면 포토존이 있냐 없냐, 뭐 랩몬스터가 다녀왔냐 안 왔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누가 이것을 컬렉팅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어떤가 외부적인 요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 딱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는데 그 SNS 하시는 분인데 뭐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 미술관 찾아갔 다음에 이제 음식 리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그거죠. 그쵸 맞아요. 이거의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맛과 예술 연결을 네, 이거 연결을 해서 일부러 그 되게 자극적인 감각을 끄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아니면 또 단적인 예시로 그 임근준 씨가 최근에 그거 했잖아요. 그 국현미 이제 전시 디자인하신 분을 비판한 그게 있는데 뭐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전시 외부의 요인이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디지털적인 환경 아니면 요즘 시대에 약간 동향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저가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사칸 씨가 그 말했잖아요. 이게 그림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봤을 때 진짜 아무 맛도 없는 것인데 맛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그림의 떡이 무슨 맛일까라고 한다면은 그림의 떡은 첫 번째로 확실한 건 그거예요. 떡의 맛은 아니에요. 근데 그림의 떡은 무슨 맛이냐면 우리가 떡을 먹을 수 있는 총체적인 상황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시들이나 이런 것도 뭐 사운드라든지 뭐 아니면 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이 전시 공간이라든지 분위기를 사실 창출해내기가 되게 좋고 그것들이 어떤 사진에 담기기도 되게 좋고 요즘은 사진이 먼저기 때문에 진짜 그림의 떡 잘 만들잖아요. 그죠. 연출을 한다는 게 작업에 정말 필요한 연출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진 잘 찍히면 장땡인 것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자기가 어쨌든 나중에 작업을 아카이빙해서 제출해야 될 경우에 사진 잘 찍어야 되거든. 사진 못 찍으면 좋은 작업도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의 떡의 대표적인 예시 사실 NFT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자면 정말 말 그대로. 프리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한마디 코멘트를 달고 싶자면은 네. 뭐 프리즈 서울 당연히 명과 암이 존재하겠지만 암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프리즈 서울은 어쨌든 음식을 파는 곳이지만 거기에 음식은 부재예요. 사실은 음식의 맛은 부재예요. 왜냐면은 인터넷과 SNS가 만들어낸 프리즈 서울은 누구의 작품이 좋다, 누구의 작품이 뭐 이렇기 때문에 좋다라는 문화보다는 그냥 거기 자체에 속하는 그치. 것 자체가 하나의 맛인 것을 만들어낸 그치. 거거든요. 프리즈 소속작 프리즈에서 전시했다. 그럼 내가 프리즈에 갔다. 그치, 내가 뭐 그치. 프리즈에서 뭘 했다.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의의를 두게 만드는 환경의 페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작품은 잘 팔렸지만 그지 그지. 아무튼간에 그런 맥락으로 좀 바라보면은 현대 예술이나 현대 음식점 트렌드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디지털 그림의 떡.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다 동일 선상으로 가고 있네요. 결국엔 뭐 저희가 지금 비단 음식이나 미술로 연결돼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엔터테인먼트 문화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저는 좀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저도 음식점을 좀 다녀봤지만 그런 맛집도 몇 개 다녀보고 물론 맛있는 집도 많아요 당연히.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술 전시랑 비슷하게 사진을 보면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여. 근데 가면은 내가 아는 딱 그 맛이잖아요 사실. 그지. 그 사진을 예상한 넘어선지 그 못하는 맛, 맛이기도 그지. 하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게 예술의 맛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더 이상 그림의 떡은 그만 먹자. 그치. 근데 물론 이런 맛의 감각이 대체 가능해질 것이냐. 아까 우리가 잠시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아날로그 감각과 디지털 감각의 약간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SNS랑 디지털이 더 극단적으로 나아간다면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14년 기사긴 한데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소의 니메시아 라나싱어 박사가 가상의 미각 전달 장치를 개발 중이다. 뭐 전기와 열 자극으로 맛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다음 2019년 7월 IBM에서 하이퍼 테이스트라는 전자회를 만들기도 했고 2020년 기준으로 떫은 맛을 감지하는 전자회 소믈리에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럼 이런 것처럼 점점 이제 우리의 감각 기관을 카피하는 아니면은 재현해내는 기술들이 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장치들이 우리에게 착용 가능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그 VR 기계를 쓰는 것처럼 뭐 어떤 가상의 세계 안에서 그걸 느낄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마치 매트릭스에서 스테이크 먹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가짜인 걸 알지만 맛있다. 그런 것좀 그런 세계가 올 수 있을까? 어쨌든 간 저의 대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맛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죠. 거죠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뭐 많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손맛 그 개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만약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홈쇼핑을 시켰을 때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시식 모델들 먹고 있잖아요. 그걸 즉석에서 홈쇼핑으로 보다가 먹어볼 수 있다. 뭐 어떤 전자기기창을 자기 몸에 연결해서 그 맛을 보고 산다. 대리 체험으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미술에까지 이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의 영역을 좀 배신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의 저는 기능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배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신도 있고 약간 반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을 AI로 만들어내는 세계가 왔다.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예술이란 어떤 것을 그렇다면 예술은 애초에 그렇게 안 가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치. 존재하지 않거나 애초에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나중에 미래에 대한 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거고 그것이 그렇게 될 건 알겠는데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썩은 곰팡이 누가 먹어볼래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먼저 해야 되고 사실 그거에 대한 계속 그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백종원 씨의 그 프랜차이즈나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단점을 뭐 빼고 일단 장점을 얘기하자면 평균 입맛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프랜차이즈 백종원 거 가면은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실수로 이상한 가게 들어가서 진짜 썩은 걸 먹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나마 장점이라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이제 미각 평균치를 나름 높였다면 여기보단 맛있어야지.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획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글 리뷰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해외 여행지를 갔을 때 구글 리뷰를 통해 가는 게 제일 안전빵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안전빵의 삶을 미술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미술을 안전빵으로 하면 남이랑 똑같거든요. 남이랑 다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작업을 안전빵으로 간다? 그런 이제 구글 리뷰적인 작업으로 간다면은 그 작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결국 그거라니까요. 이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뭐 좋은 레퍼런스, 좋은 CV, 좋은 뭐 나름 배경, 좋은 작업적 이론 뭐 이런 것도 다 모으잖아요. 싹싹싹싹 모아서 그거를 레시피대로 딱 만든 느낌? 그러니까 그거네. 그런 예술을 단적인 예시로 말하자면 그 생활의 달인이네. 라면을 만든다 쳐봐요. 그럼 라면의 면을 내가 수타로 만드는데 그 수타면을 만들기 위한 그 밀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육수를 그다음 밀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육수를 위한 육수를 그걸 위한 또 뭐를 그걸 위한 굴껍질을 근데 그 굴껍질 깔끔하게 만들기 위한 무엇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론의 의미 없는 연장만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는 약간 생활의 달인은 그 촬영팀의 문제고 그 편집 방식 그거 굳이 그 캐묻잖아요. 이거 레시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어쨌든 말은 하지만 그거에서 그대로 따라해도 막 그렇게 레시피 알려주는 잘하는 집들 특징이 그거거든요. 아 레시피 공개도 돼요? 막 이러 제작진이 해도 됩니다. 왜요? 이러면 이 레시피대로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마다 안 나 이 말은 안 나거든요. 이 자신감이 있거든요. 맞나?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건 좋은 포인트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요새 작가들이 보이는 느낌이라는 게 인간은 어차피 한 명이고 프랜차이즈 MC죠 여러 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작가들은 자기 자신을 프랜차이즈화 시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보이는 거예요. 스타일화를 시켜야 되거든. 스타일화를 시킨 다음에 좋은 메뉴 구성을 가지고 빠르게 팔아야 되고 빠르게 팔아서 돈 벌어서 확장시키고 그런 느낌이에요. 몸 체급을 불린다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구조,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자면 이런 이제 짓거리가 보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지타산과 계산들. 이게 제대로 이제 그 SNS나 어떤 이런 빠른 사회에 적응되기 알맞은 작가의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새로운 맛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지 참 찾기.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막 가끔 전시 보고 나오면은 좋다고 말하는데 진짜 지독하게 구리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전시가 좋다 차라리. 그런 전시 좋죠.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물론 맛으로 영역으로 가서 지독하게 맛없는 거 먹으면 진짜 기분 나쁘지만. 그렇지. 미술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도. 맞아.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술가라는 사람 맛으로 비웠을 때 맛잘알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라고 쳤을 때 우리의 역할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고 그게 역할인 거지. 이게 왜 맛있는 맛인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맛있는 맛인지 설명하는 사람은 차라리 더듬이가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평론가가 할 수는 있어도 예술가가 하면 안 되는 거고 전시에 포함돼서 안 되는 그런 레시피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 맛의 기준을 둘 때 왜 맛있냐고 설명을 한 것 자체가 그냥 넌센스예요. 맛있는 거는 설명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저희 뭐 전설로 남은 작가들 있잖아요. 참 잘했다라는 작가들. 근데 그런 작가들도 분명히 주위 사람들한테는 얘기 많이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당연히 많이 고민 하죠. 많이 하고. 당연히 우리는 창작자 입장이니까.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 고민이나 이런 얘기들이 퍼져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다 알아요. 맞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 차라리 예술가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도 저는 어느 정도 신비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아우라라는 개념을 따져봤을 때 희소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 밝혀요. 내가 요런 레시피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내 생각은 요겁니다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그럼 그 작업이 주는 비밀이 없어진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비법 소스가 있어야 되거든.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다 공개해 버리니까 인스턴트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약간 스티브 잡스도 그걸 유명하잖아. 시장 조사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동향을 따라 계산적으로 만드는 맛은 그게 맛없는 그건 맛있는 맛이 아니에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그냥 내가 대만 카스테라 집을 같이 열어서 거기서 제일 맛있는 대만 카스테라 집이 된다 한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맞아, 물론 맞아. 뭐 원조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걸 뭐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행위, 우리가 한마디로 예술을 하는 행위는 이성의 행위는 맞다고 봐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면 이거를 단순히 그냥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뭐 약 빨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런 논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요리사는 진짜 법칙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그쵸. 고든 램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괴팍해 보이고 되게 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술가도 그래야 되죠, 그죠,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옛날 고든 램지 나오는 뭐 프로그램이었나? 그분 마스터 셰프 이런 거. 뭐 그 그냥 눈 가리고 뭐 생선 해체하는 것처럼. 근데 생선 해체하는 건 물론 감각의 영역, 기술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그 지식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만드는 사람은 이성이 있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감상자들한테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맞아. 이게 뭔 말인지 알죠? 맞아.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맛있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미슐랭이나 뭐 이런 좀 실험적인 아니면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뭐 그런 걸 설명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되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다이닝 파인 다이닝 쪽에 그거긴 한데 사실 뭐 현대 예술도 파인 다이닝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파인 다이닝의 맛은 사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비싸서. 저도 안 먹었지. 근데 그냥 보통 하는 말은 그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맛있음의 차원이 다르다. 오. 근데 오케이 그렇다면은 너네 파인 다이닝 해도 되는데 너네 과연 시각적인 이 씨 테이스트가 맛보기가 그 정도의 다른 차원을 끌어내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 골목 식당에서 혼나는 손님들인 거죠. 유래자인들. 뭐냐면은 맛은 없는데 말은 많은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 잘하는 작가들은 진짜 파인 다이닝급의 그 새로운 맛을 뽑아내죠. 맞아. 아니면 진짜 이거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독하지? 그러니까 아트페어가 사실은 이 새로운 예술가 현대 예술의 완전한 그 나침반이 절대 될 수 없는 건 사실은 그 아트페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음식 박람회 혹은 뭐 푸드트럭 박람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진짜 이케아적인 느낌도 있고. 거기 직관적으로 맛있는 것들을 파는 곳이고 사실. 맞아.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긴 그걸 위한 거잖아요. 페어라는 거 제가 사고 팔기 위한 건데. 그걸 위한 거니까. 거기서 또 그런. 근데 저는 참 웃긴 게 우리나라 계속 말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있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세계 모든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만큼 밀도 있게 맛있는 전 세계의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제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음식점도 진짜 많고.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에 되게 민감하고 되게 좀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뭐 우리 뭐 안부 인사가 맨날 그거잖아요. 뭐 밥 먹었냐 그죠? 뭐 4% 밥은 찹쌌어?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밥 먹는 게 우리 인사인데 왜 예술 쪽에서는 이 맛에 대한 집착이 덜하냐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너무 맛에서 충족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여기 독일에 있으니까 그 진짜 맛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못 발견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저희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근데 어쨌든 인터넷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지금 맛잘알들은 어디선가 이제 썩은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맛잘알들이 파마산 곱하기 100을 만들 그러니까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은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예술에서는 맛을 지금 아직까지도 부차적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술에 있어서. 트렌드가 너무 세요. 맞아. 트렌드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맛이 더 부차적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맛있는 거보다는 이 음식점이 얼마나 트렌드에 잘 따르고 있느냐가 사실 그 힙하냐. 그러니까 힙한 음식점이 소개팅하기 좋고 맞아. 데이트하기 좋잖아. 맞아. 맛이야 뭐 솔직히 뭐 거기도 맛없진 않잖아. 힙한 음식점이. 근데 맛이야 뭐 여기가 파인 다이닝도 아닌데 어차피. 그런 작업들 보면 좀 안타깝죠. 뭔가 아트페어의 박람회에서 제일 잘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확실히 어떤 트렌드나 힙에 민감하기 때문에 맛을 좀 놓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사실 실물로 봐도 그림의 떡 같을걸요? 맞아. 맛이 없기 때문에 무미하다고죠. 무미. 저는 약간 재밌는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거든요. 그 스맨파 있잖아요. 스트리트맨 파이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다음에 스우파. 스우파는 많이 들어봤죠. 저도 두 개 다 안 봤는데 그냥 클립을 몇 개 본 적은 있거든요. 저는 스맨파를 봤을 때 되게 재미없다고 느꼈어요. 스우파는 뭐 이렇게 좀 재밌게 본 느낌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이 맛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우파들의 이제 여자 댄서들은 이 맛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와 이 여자 기술적으로 진짜 잘 춘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맛있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춤을 보면은 나 기술 쩔지 이런 좀 느낌이 그런 들었어요. 기술의 향연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 차이점 때문에 두 개의 프로그램의 성패가 좀 갈리는 게 아닐까 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 예를 들면은 그 저도 힙합 좋아하니까 그 히플밈이라는 채널인데 거기에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후드에서 살아남기. 후드가 이제 네이버 후드란 거거든요. 이게 흑인 문화 이쪽에서 온 건데 영어로 이제 후드바인, 후드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뭐 슬럼가라든지 뭐 낙후된 지역 아니면 그런 이제 래퍼들이 살아가는 그런 좀 빡센 지역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뭐 제목들이 웃겨요. 뭐 예를 들자면 후드에서 살아남기 제1장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라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칫솔에 치약을 묻힌 뒤 변기물에 담근 다음에 이마를 닦는 방식으로 되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뭐 밈을 생성한다든가 웃기게 하는 거죠. 이 영상은 어떻게 후드에서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래퍼 친구 사귀어서 래퍼랑 같이 뭐 이런 식의 어떤 후드스러운
그 단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그치. 그냥 웃기게 그걸 감각적으로 생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저는 약간 이 바인이라든지 밈의 사실 중요 요건이 생리적인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뜬 게 아닐까. 맞아. 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맛이란 건 어쨌든 간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해되기 위한 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느껴지기 위한 맛을 만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번 쇼미더머니 또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프로듀서들도 아는 거죠. 그 사람도 짬밥이 있고 많이 들어봤으니까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 어쨌든 랩 실력,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됐어.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 레시피가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라임 고민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후라이팬질 잘하고 웍질 잘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맛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낀 게 있거든요. 그죠. 필요한 게 있어 뭔가 알죠. 근데 그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희도 지금 본능적으로 다 느낄 거예요. 미술하지 않는 분들도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냥 저희가 더듬에서도 기믹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믹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림의 떡. 그치? 맛이 부재한 음식이거든요. 그치? 기믹이란 게.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불고기인 척을 하기 위해서 불고기 같은 걸 만들어냈구나. 근데 맛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판별을 쓰는 건데 뭐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맞아.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걸렸던 분들 미각 잃었을 때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이 삶의 이 밑까지 잃어버리면 진짜 된장이든 똥이든 냄새만 나도 일단 합격이. 제 느낌에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 보는데 되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술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맛있다 맛없다로. 그죠.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 제가 아까 도울 선생님 얘기하면서 그 중용 있잖아요. 중용에 중요. 제 사장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짐이라고 하거든요. 짐이? 네,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입맛 불 음식이야 선능 짐이야인데 이게 딱 그림의 떡의 이야기네요. 이제 보니까 맛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은 인생을 살며 삶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면 오래 사는 것 같다는 뜻. 근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내가 내 맛을 풍기려고 혹은 뿜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미술을 그냥 해야 되는 일처럼 직업으로 하면은 그것을 자기 색깔을 어떻게 낼지 연구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그런 작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너무 소비가 빨리 되고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가가 저도 되기 싫으니까 오펜 씨도 싫고 그죠. 전 삼원 가든이 되고 싶어요. 저 버드나무 갈비집이 되고 싶고. 네. 뭐 그런 뭐 신스 몇 써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증명사진 붙어 있고. 증명사진 붙어 있고. 얼굴이랑 이름 까고 장사하는 데가 잘 되거든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 옛날 살던 동네 아구찜집이 있는데 그 김명자 아구찜 있어요. 이름이 벌써 명자 갓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끼리 친구들끼리 벌써... 명자 갓 가자 이러면서 하는데 진짜 거의 그냥 그 오픈 시간 좀 안 지나서 가도 바글바글하고. 제가 일하는 그 피자집 있잖아요. 알바하는 곳. 거기서 제가 한번 시장을 나름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왜 장사가 잘 되나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는 맛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음식의 맛집은 아닌 게 왜냐면 맛이 사실 오히려 무난하지. 되게 무난한데 장사가 잘 되는 이유들이 되게 부차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이 풍겨내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 그 식당이 지금 40년이 됐는데 중학생이었던 사람이 지금 50살 교수 돼서 계속 오거든요. 밥 먹으러. 근데 그 석관 씨가 전에 말씀해 주시길 그랬잖아요. 여기 왜 오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음식점의 강점 그거거든요. 여기 50년 동안 맛이 똑같아. 맞아, 그것도 있어. 맞아. 그게 강점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네, 강점인 거지. 양도 겁나게 많고. 그러니까 50년 동안 맛이 똑같기도 지독한 거거든요. 지독해. 양도 똑같고. 그리고 뭐 사장이 뭐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거의 한 뭐 40년 동안 오르지도 않았을걸요, 별로.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참 부차적이면서 그러니까 뭔가 다 종합이에요. 종합이긴 해요. 이 사람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린다 위해서. 근데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옛날에 예술 작품이 저는 오브제 위주였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어떤 하나의 객체 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뭐 캔버스가 있고, 뭐 하나의 조각품이 있고. 근데 확실히 요즘 예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종합적으로 가긴 해요. 당연히 분위기라든지 맞아, 어떤 하나의 전시 단위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글을 포함하고 포스터를 포함하고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저는 요즘의 작품이라는 건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맛있음이라는 거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맛집은 제일 중요한 건 맛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맛집은 벽에다가 맛있는 그림의 떡을 걸어놓는 게 맛이 아니라 내 작업 자체가 떡으로 만든 그림의 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어렵지만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좀 그러면은 맛있으면서도 분위기가 있거든요. 요새 어떻게 보면은 스펙업 사회라서 요새 작가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긴 해.
그건 그래. 예전처럼 객체만 그러니까 너는 주구장창 그림만 그려라 이것도 아니야. 맞아요. 너는 너가 알아서 홍보해야 되고 너는 너 디자인. 그러니까 요즘 작가들은 옛날 맛있음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저기 뭐 우유에 핀 곰팡이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 우유에 핀 곰팡이를 먹고 내가 그 현미경을 관찰하고 글까지 다 쓰고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긴 해. 언제 하고 있냐고. 씨. 그러니까 지금 먹고 배탈 나서 장염 걸려서 이제 누워서 좀 컨디션 회복하기도 그치. 바쁜데.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맞아요. 미술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알아서 그 사람들 찾아갈걸요. 맞아요. 저기요 뭐 곰팡이 잘 드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지 문득떡이고. 그렇죠. 그 이제 장염 걸려 있는 쓰러져 있는 작가를 이제 안아주고 그게 이제 피해 타상이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맛에 대한 좀 탐구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게 좀 타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완전 타당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거 생각하면서 좀 느낀 것도 아 내가 지금 난 무슨 맛을 풍기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맛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계속해서. 저도 그런 생각은 더 확실히 지독해지고 더 된장 같아지고 된장을 넘어서 똥이 돼야겠다. 아 그래요. 그걸 그렇게 사칸 씨는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맛이 나는 된장 똥 맛이 나는 작가? 아 이거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나는 좀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좀 약간 산미가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좀 새로운 맛을 좀 찾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나는 그냥 극단. 달아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약간 신맛?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 신맛. 예. 그러니까 제 자체가 신맛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 동남아 쪽 음식. 근데 그죠. 시면서 약간 감칠맛, 신칠맛이라고 하죠. 신칠맛. 예. 거기에 간혹 그런 음식이 뭐가 뒤끝은 달달하고. 그 음식이 뭐가 있죠? 그런 게 그냥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똥양꿍? 그죠. 그리고 똠양꿍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하죠 그거?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쌀국수 같은 것도 좋아하고. 쌀국수. 예. 그러니까 약간 고수랑 레몬 이런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간혹 지독하게 고수를 많이 넣는다든지 지독하게 라임을 많이 뿌리는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 식으로. 그 좀 약간 제 작업을 개인적 관객들은 지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했어.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또 그런 작업이 가져다주면서 산뜻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똠양꿍이 산뜻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페 씨는 무슨 녀석? 저는 약간 제 음식을 개발한다면은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약간의 산미가 약간 있는 도가니 곰탕 커피. 오이커피죠. 약간의 또 약간 그런 분위기 원하거든요. 뭔지 알아?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도가니 곰탕 같은 어울려. 진득한 맛도 좀 있고 그런 걸 좀 원하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또 재미 삼아서 그러면은 알렉산더 토보 했잖아요 전편에. 네. 토보는 토보 약간 무슨 맛일까? 어떤 음식일까? 토보는 일단 오딱이에요, 제가 보기엔. 어울리죠. 오딱인데. 오딱인데. 저는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오딱 강정 이런 맞아. 감성 어울린다. 오딱 강정. 근데 깃털이 붙어 있어.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좀 재밌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명 더 해볼까? 우리 누가 하고 싶으세요? 최근에 좀 관심 있는 작가인지. 아니면 이번에 토비아스 카스퍼가 한국 전시잖아요. 토비아스 카스퍼 무슨 맛일까? 맞아, 이것도 약간 깨알 홍보를 하자면. 맞아. 토비아스 카스퍼가 이번에 파운드리 서울에서 첫 번째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데 한번 또 방문해 주시고 관심이 생기신다면 더듬이 한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토비아스 카스퍼는 어려운데 토비아스 카스퍼가 은근히. 저는 토비아스 카스파르는 작업을 좀 하나 뭔가 저는 약간 생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왠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우선 좋은 시작 포인트 같아요. 생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그 생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투게더 같은 생 바닐라. 아니면 전 알았어요. 뭔데? 토비아스 카스퍼는 엑설런트예요. 어울린다. 엑설런트. 근데 엑설런트인데 요즘 냉장고에 들어있는 엑설런트. 맞아. 어울리네. 재밌는데. 이걸로 한 편 또 해도 되겠네. 그러네요. 다음번에 요리 연구 한번 진짜 모셔가지고 해도 재밌을 것 같은. 맞아요. 요리 연구가 또 사실 궁금하긴 해요. 요리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연결이 되는 확실히. 그리고 요새 파인 다이닝 이쪽도 이제 파인 다이닝 한때 유행을 타가지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맛 없는 파인 다이닝이 많아졌대요. 그죠. 말 그대로 진짜 가니에로만 신경 쓰는 그런 것들, 장식 같은 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파인 다이닝도 이제 이게 다 이게 맞물려 있네요. 한국 누구분이 어떤 셰프분이 썼던 글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 다이닝계도 지금 포화 상태고 폭락 조짐, 버블 터진다.
다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결국에 작업에 대한 연구가 없이. 그런 버블이 터지면 결국에 남는 건 3원 가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지. 아니 지독하게 김밥 천국처럼 가던가. 그러니까 3원 가든 예시일 하겠어요, 뿐이지 그들. 그런 음식점들이 그만하고 있잖아요. 맞아. 지독한 음식점들.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저는 지독해졌으면 좋겠어요. 지독해져야 돼. 지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우리 예술가들의 만약에 모임이 있다, 회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라기보단 지독하게 다 인상 쓰게 앉아 있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서로의 비법 소스 앞에 두고. 그지. 약간 그런 약간 좀 그 요리왕 감성이- 비룡 그 무슨 그 뭐라 하죠? 그 뭐였는데? 특급 요리사. 그 특급 요리사라고 있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특급 요리사 시험장에 가면 다들 이제 인상 써 뿌리고 지독하게 앉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딱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지독해지자. 예술의 지독함. 독일도 약간 그 인터뷰 하잖아요. 독일 네. 학교 갈 때. 네. 그럼 보면은 교수들이 다 지독하게 앉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각자만의 그게 있는 거죠. 각자만의 세상이 있는 거고, 각자만의 맛이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아무튼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은 음. 아무튼 지독한 맛을 풍기고 각자의 맛을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독하다는 것도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는 게 이게 지독하다는 게 뭐 구리다, 그거 아니죠. 악취가 난다 이런 느낌보다도 지독하게 짠 맛도 있을 거고, 뭐 지독하게 단 맛도 있을 거고, 지독하게 단짠 맛이 있을 거고. 자기만의 그걸 갖추자 이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저에는 맛있다 이게 있어요. 맛있다. 맞아. 맛있다. 그게 있어야 된다. 네. 제가 말한 건 그거죠. 네. 아무튼 이번 편도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번 편도 되게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좀 흥미로운 분야였어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유산미학을 합쳐놓으면은 사이비 부동산의 맛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차차 늘어간다면 또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또 시선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저희 목표가 뭐 유산미학으로 시작하면 그거잖아요. 뭐 누구도 이거를 이렇게 뭐 진지하게 다루려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다뤄보자. 맞아. 뭐 이런 맥락으로 시작한 거라 좀 저희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어설픈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되게 많이 좋을 재밌게 것 같아요.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희한테. 맞아요. 아무튼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이제 네. 갑자기 공사도 좀 시작을 하고 있고 집 밖에 지금 황급히 끝내야겠는데 저희가 또 한번 방금 이거 갑자기 말하는 거지만 대참사 파일이 날라갈 뻔해서 대참사. 49분의 녹음이 그죠? 대참사가 뻔해가지고 후다닥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저희도 확실하진 않은데 우선은 작가 한 명 해서 그죠. 뭐 클래식 더듬이처럼 해서 네. 이제 2편 정도로 작가를 다루는 걸 할 텐데 아마 초대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작가를 좀 잘 조사해서 돌아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나이대나 이런 건 좀 지금 유동적으로 생각 중이고 좀 플렉시블하게 네,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아무튼 또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